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2024년 늦가을,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돌담길 너머 예올이라 이름 붙은 전통 공예 공방의 묵직한 대문은 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들이 부딪히는 경계처럼 서 있었다. 예올은 쓰러져가는 전통 자수의 명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는 명분 아래 극소수의 VVIP 고객만을 대상으로 값비싼 작품을 판매하고 소수 정예 강습을 운영하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겉모습은 수백 년 된 고송이 정원을 지키는 아름다운 한옥이었으나 안으로 들어서면 최고급 자재와 첨단 시설이 과거와 현재의 부조화로운 공존을 과시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북촌의 기와 지붕들이 물결처럼 펼쳐졌고 실내에는 은은한 백단향과 함께 값비싼 차향기가 감돌았다. 수석 강사 강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수강생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작품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무심했던 색실들은 생명을 얻은 듯 화려한 문양으로 피어났지만 정작 지우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예올이 설립 초기의 순수한 예술 정신을 잃고 점점 더 상업적인 욕망으로 물들어가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있었다. 수강생들의 대화는 예술에 대한 열띤 토론보다는 새로 구입한 명품 가방이나 부동산 투자, 자녀의 해외 유학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그들의 작품에서는 섬세한 기술과 값비싼 재료의 과시만이 느껴질 뿐 진정한 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 선생, 이 부분 매듭 처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화려한 비단에 봉황을 수놓던 최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우를 불렀다. 그녀는 예올의 가장 오래된 VVIP 수강생이자 공방 내에서도 막강한 영역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작품을 살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기교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땀의 간격은 일정하고 색의 조화도 훌륭하십니다, 최 여사님. 다만 봉황의 눈에 조금 더 생기를 불어넣어 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요. 지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최 여사는 못마땅한 듯 입술을 삐죽였다. 생기라니? 이 정도면 충분히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데 강 선생은 가끔 너무 이상적인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녀의 말에는 지우의 예술관에 대한 미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다. 이런 식의 대화는 이제 익숙했다. 공방의 대표인 김수혁은 그런 지우의 고뇌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마흔 중반의 그는 값비싼 맞춤장을 즐겨 입었고 손목에는 그의 야망만큼이나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예술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오를 물려받았지만 그에게 예술은 그저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자 상류층 인맥을 관리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종종 지우에게 강 선생, 예술도 결국 포장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예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예술적 신념을 교묘하게 억압했다. 지우는 그런 김 대표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매 순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창밖에는 스산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마른 잎들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공방 안의 따뜻하고 안락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묵직한 예올의 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들어선 것은 한 노인이었다. 빛바랜 두루마기는 여러 번 기워 입은 듯 낡았고 손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오동나무 부통이 들려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슬픔과 세월의 무게가 어려 있었다. 노인의 등장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길을 잃고 잘못 들어선 불청객처럼 예올의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주위를 둘러보다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공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공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벗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김수혁 대표는 때마침 로비에서 새로운 VVIP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년 여성과 열띤 상담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업가의 능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꿀을 바른 듯한 아첨이 가득했다. 윤태준 노인의 등장은
그의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불청객과도 같았다. 김 대표는 노인의 허름한 행색을 발견하자마자 잘 다듬어진 미간을 순간적으로 찌푸렸다. 그의 표정은 찰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불쾌감과 경멸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로비 한쪽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날카로운 눈짓을 보냈다. 노인을 조용히 내보내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상담 중이던 최 여사 역시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손부채로 코를 가리는 시유까지 했다. 어머, 저런 분은 어디서 들어오셨담. 분위기 깨지게. 그녀의 수군거림은 크지 않았지만 싸늘하게 가라앉은 공방 안에서는 충분히 선명하게 들렸다. 몇몇 다른 수강생들도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노인을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소곤거렸다. 글쎄, 길을 잘못 드신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구걸이라도 하러 오신 건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잘 포장된 무관심과 은밀한 조롱이 배어 있었다. 경비원이 다급한 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다. 어르신,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경비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노인을 잠재적인 문제인물로 취급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윤태준 노인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붙잡힌 팔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고 얼굴에는 깊은 수치심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강지우가 그들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경비원과 노인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무슨 일이시죠,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윤태준 노인의 깊고 슬픈 눈빛, 그리고 그가 세상의 전부인 양 꼭진 낡은 부통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직감했다. 저런 눈빛은 단순히 길을 잃거나 구걸을 하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연과 고통, 그리고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김수혁 대표는 지우의 돌발 행동에 상담 중이던 것도 잊고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강 선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공방 분위기 흐리게 할 일 있어요? 당장 그분 내보내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격앙되어 있었다. 최 여사 역시 강 선생은 너무 인정이 많아서 탈이야. 저런 분은 빨리 내보내는 게 상책이라니까. 라며 김 대표의 편을 들었다. 지우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 대표의 불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태준 노인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일단 안으로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계산도 꾸밈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존중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윤태준 노인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떨리는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듯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지우는 윤태준 노인을 자신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화려한 공방의 다른 공간들과는 달리 지우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창가에는 그녀가 아끼는 작은 난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할머니가 남긴 미완성 모란 자수 조각이 걸려 있었다. 지우는 노인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대접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차의 온기만을 느끼는 듯했다. 혹시 예올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저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옛 생각이 나서 발길이 이리로 향했소. 그의 말은 두서가 없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오동나무 부통으로 시선을 옮겼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부통이었다. 부통의 한쪽 면에는 아주 희미하게 매화 문양이 음각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문양이라기보다는 어떤 낙관처럼 보이기도 했다. 부통이 참 고와 보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신 물건인가 봐요. 지우의 말에 노인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통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이것은 내 분신과도 같은 것이요.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지. 그의 목소리엔 깊은 애착과 함께 어떤 아련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노인이 예올의 한쪽 벽,
지금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낡은 그림 액자들이 걸린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곳은 예올의 설립자이자 지우의 스승인 노장인이 초창기에 수집했거나 기증받았던 작품들이 걸려있는 공간이었다. 김수혁 대표가 예올을 물려받은 후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잊혀진 공간이기도 했다. 그때 김수혁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휴게 공간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우에게 눈짓으로 잠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우는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도로 나온 지우에게 김 대표는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강 선생,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저런 행색의 노인을 공방 안으로 들이다니. 우리 고객들 수준 알지 않습니까? 저런 분 때문에 공방 이미지 실추되면 강 선생이 책임질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지우의 행동에 대한 질책이 가득했다. 대표님, 하지만 저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분처럼 보였어요. 사연이 있든 없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올은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내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공방에 발도 못 붙이게 하란 말입니다. 김 대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쏟아내고는 행안이 돌아서 가버렸다. 지우는 차갑게 식어버린 복도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술가의 양심과 직장인으로서의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또다시 길을 잃은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동료 강사인 박서진은 그런 지우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예올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해서는 지우와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야,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저 대표 성격 알잖아. 괜히 너만 다칠 수 있어. 서진의 위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윤태준 노인의 슬픈 눈빛과 낡은 부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지우는 박서진과 함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예올의 지하 수장고를 정리하게 되었다. 김수혁 대표가 연말 VVIP 행사를 위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장고에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을 처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수장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빛바랜 옛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곳은 마치 예올의 잊혀진 과거를 봉인해둔 무덤과도 같았다. 한참 동안 묵묵히 물건들을 정리하던 지우의 눈에 한쪽 구석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낡은 그림 액자 하나가 들어왔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호기심에 다가가 먼지를 털어내자 그림의 모습이 드러났다.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을 배경으로 앙상하지만 꿋꿋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몇 그루의 대나무를 그린 수묵화였다. 화려한 색채 하나 없이 오직 먹의 농담만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과 처절한 슬픔, 그리고 고고한 기품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상한 슬픔을 자아내는 작품이었다. 지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지우는 그림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찍혀있는 붉은색 낙관을 발견했다. 너무 작고 희미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겨우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매화 문양이었다. 며칠 전 윤태준 노인의 낡은 부통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서진 씨, 이것 좀 봐요.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서진이 다가왔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낙관을 가리켰다. 이거 며칠 전에 오셨던 그 할아버지 부통에 있던 문양이랑 똑같아요. 박서진도 유심히 낙관을 살피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림 액자를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두꺼운 한지가 덧대어져 있었고 그 위에 아주 희미하게 묵서가 남아 있었다. 아들아, 이 대나무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말고 굳건하거라. 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윤석주 기증이라는 세 글자가 힘겹게 적혀 있었다. 윤석주. 지우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푸는 바로 윤태준 노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이 그림을 아들 윤석주에게 주었고 아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이 그림을 예올에 기증한 것이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윤태준 노인은 단순한 행색의 노인이 아니라 이토록 강렬한 작품을 그려낼 수 있는 예술가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 관련된 어떤 사연 때문에 예오를 찾아왔던 것이리라. 그 무렵 예올의 로비에 한 젊은 남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교복 차림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에게 무언가를 다급하게 묻고 있었다. 혹시 며칠 전에 여기에 저희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았나요? 연세가 많으시고 두루마기 입으시고 낡은 부통 같은 걸 들고 다니시는데. 그는 윤태준 노인의 손자인 이선우였다. 요즘 들어 할아버지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걱정이 되어 수소문 끝에 예월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옛날 그림 도구만 만지작거리시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 아닌지. 지우는 수장고에서 나와 로비로 향하가 우연히 이선우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윤태준 노인의 손자임을 알아차렸다. 지우는 이선우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고 윤태준 노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할아버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가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분이세요. 그림 같은 건 전혀, 오히려 그런 걸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의 대답은 지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선우는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보였고 오히려 할아버지가 예올 같은 고급 공방에 드나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피해하는 눈치였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곳에 오셨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할아버지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선우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짜증이 어려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선우에게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나무 그림의 존재와 윤태준 노인의 알 수 없는 행동, 그리고 손자의 불안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출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았다. 바로 예올의 설립자이자 자신의 오랜 스승인 노장인 이동진 선생이었다. 노장인은 몇 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예올의 모든 운영을 아들 김수혁에게 맡기고 지금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요양 중이었다. 지우는 그동안 스승의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웬만해서는 연락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울린 후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냐? 오랜만이구나. 스승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정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우는 안부를 묻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선생님, 혹시 윤태준이라는 화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눈보라 속의 대나무를 그린 수묵화에 대해서도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스승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노장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분이 윤화백이 아직 살아계셨단 말인가. 노장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어떤 회한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윤태준 노인의 충격적인 과거를 들려주었다. 윤태준. 그는 젊은 시절 한국 화단을 이끌 차세대 천재 화가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산수와 사군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백과 깊이를 지녔고 평론가들은 그를 시대의 풍운하라 칭송하며 그의 밝은 미래를 의심치 않았다. 노장인 역시 젊은 시절 윤태준의 예술적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고 그와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 깊은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지음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껴가지 않았다. 한창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어느 날 윤태준은 빗길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자신 역시 오른손을 크게 다치는 비극을 겪었다. 화가에게 생명과도 큰 오른손의 부상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몇 번의 수술과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정교한 필치를 구사할 수 없게 되었다. 절망에 빠진 윤태준은 결국 붓을 꺾고 세상과 담을 쌓았다. 한때 화려했던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고 그는 그렇게 잊혀진 화가가 되었다. 그에게는 외아들 윤석주가 있었다. 아버지를 닮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석주는
건축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과 절필의 아픔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았다. 그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위대한 예술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싶어 했지만 완고한 아버지는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나무 그림은 노장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게 가라앉았다. 아마 석주가 아비 몰래 예올에 기증했을 걸세. 내가 예올을 처음 열었을 때 석주가 찾아와 그 그림을 내밀었지. 아버지의 혼이 담긴 작품이니 부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네. 하지만 윤화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게야. 지우는 스승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예술을 기리고 싶었던 아들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아버지의 고독한 세월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런데 선생님, 윤석주 건축가님은 지금. 노장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석주 그놈도 명이 짧았지. 몇 년 전 여름 강원도 산골에 현장 답사를 갔다가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휘말려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네. 아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지.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었다. 천재 화가의 절필,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놓인 잊혀진 그림 한 점. 윤태준 노인이 예우를 찾아온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는 아마도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떤 단서를 발견했을 것이고 아들의 마지막 흔적 혹은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이곳에 왔을 터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우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윤태준 노인과 그의 아들 그리고 대나무 그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엄청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이대로 대나무 그림이 쓸모없는 잡동사니로 처분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그림 한 점이 아니었다. 한 위대한 예술가의 혼이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마지막 사랑이었으며 잊혀진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증거였다. 다음 날 김수혁 대표는 예정대로 지하 수장고의 물품들을 처분하기 위해 외부 업체를 불렀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상자들을 실어내기 시작했다. 박서진이 다급한 표정으로 지우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다. 지우야, 어서 가봐. 그 대나무 그림도 벌써 트럭에 실리려고 해.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작업실을 뛰쳐나와 수장고 입구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작업자 2명이 문제의 대나무 그림 액자를 들고 트럭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그 그림은 안 됩니다. 그건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지우의 절박한 외침에 작업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때마침 현장을 감독하러 나온 김수혁 대표가 그 모습을 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선생, 또 무슨 일입니까? 이미 다 처분하기로 결정된 물건들인데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님, 이 그림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김수혁 대표는 코웃음을 쳤다. 중요한 작품? 강 선생 눈에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걸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그저 낡고 볼품없는 그림 한 조각일 뿐인데 설마 저번에 왔던 그 노인과 관련된 거라도 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최 여사가 김 대표와 다음 분기 VVIP 강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다가 이 소란을 목격하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김 대표님? 또 저 강 선생이 말썽인가요? 그녀는 여전히 지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선우가 다시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예우를 찾아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멀찍이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점차 확신에 찬 어조로 바뀌어갔다. 대표님, 그리고 최 여사님, 선우 학생도 잘 들어주세요. 이 그림은 며칠 전 이곳을 찾아오셨던 윤태준 어르신의 작품입니다. 김수혁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윤태준? 그 초라한 노인이 화가였다고요? 강 선생,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노인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히셨어요? 최 여사 역시 어머나 말도 안 돼. 그분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저렇게 낡은 그림을? 우리 예올에 어울리지 않게 라며 코웃음을 쳤다. 이선우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우와 그립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우는 그들의 비웃음과 불신에도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윤태준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한국 화단을 이끌 천재 화가로 불리셨던 분입니다. 묵주의 대가 윤태준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그림은 그분이 절필하시기 전 남기신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예올에 기증하신 분은 바로 어르신의 외아들이자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윤석주 건축가님이십니다. 지우의 말에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윤석주 건축가라는 이름은 예술계나 건축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이었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건축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며 한국 건축의 미래를 짊어질 거목으로 평가받던 인물. 그런 그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김수혁 대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윤석주 건축가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예올의 초기 후원자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최 여사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이 건축 관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윤석주 건축가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이 그림에는 윤석주 건축가님이 아버지 윤태준 화백께 바치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우는 그림 뒷면에 적힌 글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아들아, 이 대나무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말고 굳건하거라. 후. 그리고 윤석주 기증. 윤태준 어르신은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다쳐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게 되셨고 그 후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오셨습니다. 아들 윤석주 건축가님은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 다시 알리고 싶어 이 그림을 예올에 기증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예술혼이 이대로 잊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슬픈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윤태준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곱게 접힌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것은 아들 윤석주가 아버지에게 차마 전하지 못하고 유품으로 남겨진 편지였다. 이것은 내 아들놈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라오. 윤태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가로막지 못했다. 이선우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아버지께서 언제 읽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영 제 마음을 전하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늘 아버지의 위대한 예술을 가슴속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셔터 소리와 함께 잊어버렸을지라도 저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그림이 주는 감동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설죽도를 예올에 기증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다시 세상과 소통하시고 아버지의 예술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부디 이 그림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위대한 예술혼과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이 그림을 통해 세상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석주 올림. 편지가 다 읽혔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그런 훌륭한 분의 아버님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뉘우치고 있었다. 이선우는 오열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할아버지 그림이었구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창피해하고 소년의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윤태준 노인은 말없이 손자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수혁 대표는 예상치 못한 극적인 상황 전개와 아들의 편지에 담긴 진심에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어떤 부끄러움 같은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낡은 그림 한 점에 이토록 깊고 슬픈 사연이 담겨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계산적인 마음도 이 순간만큼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예올의 설립자이자 지우의 스승인 이동진 노장인이었다. 지우가 며칠 전 그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이미 윤태준 화백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장인은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윤태준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았다. 윤화백, 이게 얼마만인가. 자네의 그 대쪽 같은 기계는 여전하구먼. 살아있어줘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노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십 년의 세월과 말 못할 사연들이 그 짧은 순간에 오고 가는 듯했다. 윤태준 노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떨구었다. 노장인은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 김수혁을 돌아보았다. 수혁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과 같은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물려받아야 할 것은 이 예올의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술혼과 사람의 마음이다. 반세기 가까이 예술과 함께 살아온 내가 내게 그것 하나 가르치지 못한 말이냐. 아직도 그걸 모르겠느냐. 노장인의 호통에 김수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질책은 그의 가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예올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윤태준 노인의 설죽도는 더 이상 지하수장고의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림은 전문 복원가의 손길을 거쳐 깨끗하게 복원되었고 예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벽,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정중하게 걸렸다. 그림 옆에는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 화가 윤태준, 아들구 윤석주 건축가가 아버지께 바치는 마지막 존경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작은 설명과 함께 아들 윤석주의 편지 일부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원본 그대로 함께 전시되었다. 그림과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숙연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으로 오해받았던 한 예술가의 기구한 삶과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친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예올은 이 일을 계기로 잊혀진 거장 윤태준 화백 특별 초대전을 기획하기로 결정했다. 강지우와 박서진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젊은 큐레이터들이 발벗고 나서 윤태준 화백에 숨겨진 다른 작품들을 발굴하고 그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소식은 문학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잊혀졌던 천재 화가의 부활에 열광했고 예올은 때 아닌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김수혁 대표는 아버지와 강지우의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뜨거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특별전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예올의 수익과 브랜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술의 또 다른 가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예술의 힘에 대해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예올의 운영 방침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신진 작가 후원 프로그램이나 전통 공예 기록화 사업 등 공익적인 활동을 일부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최 여사는 그날 이후 예올의 가장 열성적인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윤태준 화백 특별전 준비를 위해 거액의 후원금을 쾌척했고 자신의 넓은 인맥을 동원해 전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값비싼 재료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데 열중하지 않았다. 대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강지우에게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하며 그녀의 수업을 경청했다. 윤태준 노인은 손자 이선우와 함께 자신의 설죽도 앞에 섰다. 그림은 예전에 그 쓸쓸하고 처절했던 느낌 대신 어떤 따뜻함과 희망을 품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옛 친구와 말없이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강지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강 선생, 선생 덕분에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았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시간도 다시 찾은 것 같아. 정말 고맙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순간에는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이선우는 할아버지 곁에 바싹 다가서며 그의 팔짱을 꼈다. 소년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밝고 건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첫 번째 제자가 될래요. 할아버지의 그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제가 평생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윤태준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깊은 그늘이 한결 옅어진 듯했다. 며칠 후 윤태준 화백 특별전의 개막식이 열렸다. 예올의 넓은 전시 공간은 그의 주옥 같은 작품들로 가득 찼다. 초기작의 힘찬 기백이 넘치는 산수화부터 절필 직전의 고뇌와 슬픔이 담긴 사군자,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작은 스케치들까지 그의 예술세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전시장은 개막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 앞에서 깊은 감동과 경탄을 쏟아냈다. 잊혀졌던 거장은 그렇게 화려하게 부활했다. 강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보람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한 예술가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특별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할머니가 남긴 미완성 모란 자수를 꺼내들었다. 빛바랜 명주 조각 위에는 탐스러운 모란 몇 송이가 피어나다만 채 멈춰 있었다. 할머니는 이 자수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지우는 오랫동안 차마 여기에 다시 바늘을 대지 못했었다.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자신의 실력이 할머니의 예술 세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괴감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윤태준 화백의 삶과 예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는 진정한 예술이란 완벽한 기교나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과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쓰던 작은 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색색의 실타래 중에서 가장 고운 붉은색 실을 골라 바늘에 꿰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한 의지를 담아 모란 자수 위에 첫 바늘을 놓았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멈춰있던 모란은 다시금 생명을 얻어 피어나는 듯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도 그리고 예올의 시간도 이제 다시금 따뜻하고 의미 있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햇살은 지우의 얼굴과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란 자수 위로 부서지며 따스하게 반짝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자의 평화로운 미소였다. 얼마 후 예올의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 하나가 더 걸렸다. 그것은 설립자 이동진 노장인이 젊은 시절부터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예올의 진정한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된 문구였다. 진정한 명품은 기술이 아닌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설립자 이동진. 그 현판 아래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언처럼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 예수를 통해 삶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겸손하고 진지한 발걸음이었다. 예올은 그래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바늘과 실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수놓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술의 혼이었다. 그리고 그 혼은 늦가을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예오를 찾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97 Total Characters 265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태준 화백의 특별전은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어졌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그의 설죽도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재평가받았으며 여러 미술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다. 윤태준 화백은 다시 붓을 잡지는 않았지만 대신 자신의 경험과 예술 철학을 젊은 후학들에게 강연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의 강연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깊은 영감과 용기를 얻었다. 이선우는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제자가 되었다. 그는 건축학도의 길을 잠시 접어두고 할아버지의 예술 세계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산과 예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고 윤태준 예술재단을 설립하여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사업도 펼쳤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DNA는 그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다. 김수혁 대표는 여전히 예올의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경영 방식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수익만을 쫓는 사업가로 머무르지 않았다. 아버지 이동진 노장인의 뜻을 이어받아 예올을 진정한 전통 예술의 산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강지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공방 운영에 있어 예술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윤태준 화백의 설죽도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 그림은 그에게 있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등대와도 같았다. 최 여사는 예올의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예술 감상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작품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품 속에 담긴 예술가의 삶과 철학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의 다른 VVIP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예올은 점차 속물적인 사교장을 넘어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변모해갔다. 그리고 강지우. 그녀는 여전히 예올의 수석 강사로 일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녀의 손에서 피어나는 자수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게 되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만하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미완성 모란 자수를 마침내 완성했고 그 작품은 영혼의 자수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가장 진실된 곳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바늘 한 땀, 실 한 올에도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담으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예술의 힘입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여전히 예올의 창가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햇살 아래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쓰러지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열망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강지우의 바늘은 그 열망의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세상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수놓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영원한 예술의 노래였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가을이 찾아왔다. 예올의 정원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었고 윤태준 화백의 설죽도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술 세계를 기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이제 예올의 원장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훌쩍 성장한 이선우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었다. 김수혁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 이사장으로서 예올의 발전을 후원하고 있었고 이동진 노장인은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강지우는 예올의 작은 다실에서 윤태준 화백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다. 윤화백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곧잘 걸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깊은 슬픔 대신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원장, 요즘도 그 모란 자수를 계속하고 있는가? 윤화백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할머님의 모란은 이제 제 손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처럼요. 그렇구먼. 예술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 한 사람의 손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자네 덕분에 내 그림도 내 아들놈의 마음도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네. 윤화백의 눈가에 다시 한번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선생님이야말로 저에게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삶과 예술은 저에게 영원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북촌의 고즈넉한 기와지붕 위로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때 다실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선우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선우가 내민 액자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윤석주가 아버지 윤태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윤태준은 지금의 선우와 꼭 닮아 있었다. 얼마 전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아마 할아버지께서도 처음 보시는 사진일 거예요. 윤태준 화백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은 한참 동안 사진 속 아들의 해맑은 미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입가에서 희미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석주야, 내 아들아. 지우와 선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진 한 장이 불러일으킨 과거의 기억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파문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번져나갔다. 그것은 상실의 아픔을 넘어 사랑과 기억의 영원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사진, 우리 설죽도 옆에 함께 걸어두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선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버지의 그림과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할아버지의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에요. 윤태준 화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래, 그러자꾸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예술이겠지. 그날 이후 예올의 설죽도 옆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란히 걸리게 되었다.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가족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예올은 그렇게 진정한 예술이란 기술이나 명성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따뜻한 교감이라는 것을 세상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가을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지우의 미완성 모란 자수가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워냈듯이 예올의 이야기도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강지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예올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했고 그녀의 제자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윤태준 화백은 수년 전 평화롭게 눈을 감았지만 그의 예술 정신은 이선우와 수많은 후학들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선우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 이론가로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과 사회의 접점을 넓히는 데 헌신했다. 그가 설립한 윤태준 예술재단은 매년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을 시상하며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했고 예올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수혁 전 대표는 은퇴 후 조용한 자선사업가로 변신하여 소외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여생을 바쳤다. 그는 가끔 예올을 찾아 윤태준 화백의 설죽도 앞에 한참 동안 서 있곤 했다. 그 그림은 그에게 있어 평생의 화두이자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이동진 노장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마음을 담는 예술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최 여사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예올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 일부를 예올과 윤태준 예술재단에 기부하며 진정한 명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작품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녀의 변화는 한때 속물적이었던 상류층 사회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켰다. 어느덧 예올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 가을, 기념 특별 전시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전시의 주제는 이어지는 혼, 피어나는 아름다움이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윤태준 화백의 설죽도와 강지우 원장의 영혼의 모란도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오를 거쳐간 수많은 장인들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예술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막식 날 휠체어에 의지한 강지우 원장은 수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에 다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맑고 힘찼다. 오늘 예올이 50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반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예올이 지켜온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예품이나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담아 진실된 작품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윤태준 화백의 설죽도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기 한 위대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우리는 잊혀졌던 진실과 마주했고 편견과 오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의 힘은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고귀한 영혼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제 손에서 완성된 저 모란 그림은 저에게 예술이란 세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은 결코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가르침과 영감,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지우 원장의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말처럼 예올의 역사는 단순히 한 기관의 역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예술론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였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한 젊은 기자가 강지우 원장에게 다가와 물었다. 원장님, 지난 50년 동안 예올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강지우 원장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의 진실된 눈빛.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예술은 생명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변하지만 진정성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예술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50주년 기념 전시회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예올은 다시 한번 한국 전통 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강지우 원장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몇 해가 더 흘러 강지우 원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과 그녀의 예술을 사랑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그녀의 유해는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예올의 정원,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모란꽃 나무 아래에 조용히 묻혔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예술 정신과 진정성의 가치는 예올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예올의 입구에 걸린 이동진 노장인의 현판. 진정한 명품은 기술이 아닌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은 이제 강지우 원장의 산과 철학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올을 찾았다. 윤태준 화백의 설죽도와 강지우 원장의 영혼의 모란도 앞에서 그들은 옷깃을 여미고 작품 속에 담긴 예술가들의 뜨거운 산과 고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지켜나가려는 인간의 숭고한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 북촌의 가을은 깊어만 가고 예올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마치 끝나지 않는 교향곡처럼 아름답고도 장엄하게. 강지우 원장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과 경영진들은 예올을 단순한 전통 공예 공방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이선우는 할아버지와 강지우 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예올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해외 유수의 박물관 및 갤러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전통 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또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 공예를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예올의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했다.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수강생들이 자신만의 예술 철학을 정립하고 창의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문학적 소양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VVIP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장학제도와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예올은 더 이상 소수 특권층만의 공간이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기회의 장으로 거듭난 것이다. 윤태준 화백의 설죽도와 강지우 원장의 영혼의 모란도는 여전히 예올의 정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 방문객들에게 깊은 영감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설죽도 옆에 나란히 걸린 윤석주 건축가의 편지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족애와 예술혼의 가치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많은 관람객들이 이 작품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기곤 했다. 어느덧 예올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예올 혼을 잇다가 제작되어 국내외 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영화는 윤태준 화백과 강지우 원장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예올과 한국 전통예술계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지난 70년간 예올을 거쳐간 수많은 예술가들의 삶과 열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예올의 젊은 장인들이 선배들의 작품 앞에서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얻으며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모습과 함께 강지우 원장이 생전에 남긴 인터뷰 영상으로 마무리되었다. 예술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퍼져나가며 별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늘을 잡고 붓을 드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부디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든 작품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올이 존재하는 이유이니까요. 강지우 원장의 잔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스크린을 넘어 관객들의 가슴속 깊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처럼 예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예술혼의 연대기였다. 북촌의 오래된 한옥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횃불이 되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 것이었다. 예올의 뜰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다. 강지우 원장이 아끼던 모란나무는 해마다 더욱 풍성한 꽃을 피워냈고 그 꽃잎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따뜻했던 순결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방문객들은 종종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예올의 깊은 역사와 그곳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예술가들의 삶을 떠올리며 명상에 잠기곤 했다. 어느 해 봄 예올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미래의 씨앗들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예올의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전통적인 기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그들의 작품들은 신선하고 독창적이었으며
한국 전통 예술의 밝은 미래를 예감케 했다. 전시 개막식 날 이선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유산 위에 피어난 새로운 가능성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할아버지 윤태준 화백의 꺾이지 않는 예술혼과 강지우 원장님의 진정성을 향한 열망이 고스란히 이어져 흐르고 있습니다. 예올은 앞으로도 이처럼 미래의 씨앗들이 마음껏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토양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예올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기록 보존소를 넘어 미래를 창조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통과 혁신, 장인 정신과 창의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전시장 한편에는 작은 코너가 마련되어 예올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허름한 두루마기 차림의 윤태준 화백이 처음 예올의 문을 두드리던 날의 빛바랜 사진 한 장과 그 옆에 놓인 강지우 원장의 수줍은 듯 단호한 표정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예올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 사진들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손길이 가장 굳게 닫힌 문을 열기도 합니다. 진실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해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글귀는 마치 강지우 원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들의 진실된 마음 속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예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갈등과 도전이 펼쳐지겠지만 그 근간에는 변치 않는 하나의 정신이 흐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진정성의 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한 예올은 영원히 북촌의 언덕 위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남아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모든 영혼들에게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